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문헌연구 강의실 들어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의 국가전래서죠, 그죠? 공중의례와 음악 위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강의를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강의 아마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없고, 그죠? 힘들고,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눈에 탁 뜨이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17위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28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17위, 그리고 1위는 노르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등하게 좋은 부분이 기본 욕구 부분, 영양이라든지 의료 지원, 물, 위생시설, 주거 환경, 이거는 지금 전 세계 7위라고 그래요. 96.9점 맞았다고 그래요, 점수가.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거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외국 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고 뭐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좀 뭐 저기 유럽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 생각하면 막 널찍널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막상 와서 우리나라 굉장히 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그 기본 욕구 부분은 아주 우리나라가 좋은 상태다. 이게 163개국 중에서 17위라고 하니까 뭐 웰빙 부분에서도 괜찮은 편이고, 좀 나쁜 거,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가 개인의 권리, 또 개인의 자유 선택 부분, 또 사회적 소수자 포용하는 부분, 이게 한 22위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이 이제 우리나라가 전 163개 중에서 17위, GDP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회 관계 측면에서 국가별로 그 사회 발전 정도를 측정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나쁘지 않다, 그죠? 코로나19 문제도 지금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결론은 우리 좀 요즘 너무 힘든 상황인데 좀 긍정적으로 밝게 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그런 메시지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가전례서를 중심으로 공중의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시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가전례서라고 또 할 수 있는 이제 국조올해이라든지 또 뭐 세종실록 올해 이런 책들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했었고, 또 여러 그 올해 관련 문헌에 대한 걸 또 한번 정리를 해봤고, 왜 이렇게 올해서들이 책으로 잘 만들어지고 조선시대가 그렇게 운영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을 건국할 때 예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음악과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 음악이 정치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기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정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그런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들도 참 정리가 잘 되고, 모든 음악들이 의례 안에서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음악기관 장학원에 소속된 사람들 이야기, 또 올해에 관한 거, 실록에 기록된 의례 관련 내용, 이런 것들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안 한 것 중에 국가전례서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그림 자료가 나와, 도상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이 도상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음악 도상학 공부하는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전래서의 그 그림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나 이걸 좀 잠깐 짚어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길례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국가전래서하고 실록하고 악서 또 뭐 법전 이런 데도 이제 그림들이 나오지만, 이 악서에 나오는 그림하고 국가전래서에 나오는 그림하고는 수준이 좀 달라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따 이제 볼 건데요. 악서에 나오는 그림들은 상당히 상세하고 세밀하게 다 치수도 정확하게 그려져서 나오고, 근데 국가전래서는요, 이게 국가전래라고 하는 그 국가 의례 전체를 다 기록하는 거라서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그냥 가야금이 있다, 검은고가 있다, 그리고 가야금 관련된 내용, 문헌 기록은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중요한 것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서술을 하는데, 악서의 경우는 그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해야지 돼요. 태도가 다른 거죠. 기록 태도가. 그러니까 악서는 실제 악기를 만들 때도 봐야 되고, 국가 전례를 행할 때 음악 부분은 악서를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상세하게 음악과 관련된 기록을 악서에 한다면, 국가 전례서는 그 틀을 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태도가 좀 다르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그림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종대 국조올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세종대에 올해는 세종실록에 부록돼서 세종실록 올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록에 있는 그 내용에서도 세종실록 올해가 있지만, 그 올해에는 그림들이 나와요. 악기 그림,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다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림을 실제 붓으로 그려요. 붓으로 그려서 훨씬 더 그림이 정교한데, 이 국가전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 판본이 여러 개, 그러니까 판본이 많이 있고 부수가 좀 더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국가전래서에 있는 그림은 판화로 새겨가지고 만들고, 실록에 있는 건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종실록 올해에 나오는 악기 그림하고 조금 더 뒤에 나온 성종대에 나온 국가전래서의 그림하고는 수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국가전래서의 음악 기록, 그거를 좀 잠깐 보고서 이제 길례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국조올해 설에다가 다 여러 가지 묶어놨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국조올해에다가는 의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례 진행 내용, 첫 번째 술잔 올리는 절차, 두 번째 술잔 올리는 절차에는 뭐 누가 어떤 데 나가서 잔을 받고 뭐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걸 전부 말로 풀어놨는데, 설에다가는 이렇게 뭐 악장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뭐 또 뭐 그 제사 지내는 음식 종류라든지 제사 지내는 그릇 종류라든지 이런 거 한꺼번에 딱 묶어가지고 이제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악기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국조올해 설에 보면 이 악기 그림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상세하게 가야금이라는 어떤 것이고 뭐그 중요한 내용을 적어놔요. 뭐 중국의 악부의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삼국사기 약지 기록 이런 걸 다 인용해가지고 그려놓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국조올해 설에 있는 그림은 그냥 가야금인지 아니까 가야금이라고 생각되지, 너무 그림이 좀 조야하죠. 그죠? 지금 가야금 12줄인지 이게 어떻게 구멍이 지금 한 몇 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8개밖에 안 되고, 그죠? 이것도 8개부터 밖에 안 되고, 줄도 뭐 12줄인지 알 수 없게 해놓고, 안쪽 비스드름하게 이렇게 해놓고, 참 그림이 조야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해서에는 워낙 큰 방대한 분량을 적어 놓기 때문에, 이런 그림 그리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닌 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종실록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더 그 가야금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거는 판화를 새겨가지고 판화로 이게 새겨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못하지만, 이건 붓으로 그린 거라서
세종실록에 부록돼 있는 그 올해에는 훨씬 더 그림이 좋은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냐면 그 책이 어떤 그 문헌이 어떤 목적으로 왜 그렇게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정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또 국조의 설의 검은고를 보면 마찬가지로 검은고가 지금 뭐 5줄밖에 안 돼. 요거 5줄이 다 줄이 괴 위에 올라와 있고 여기 또 줄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래갖고 마치 칠형금처럼 해놓고 괴수도 16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르죠. 다르고 뭐 괴 높이도 뭐 길이 폭도 그냥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해놓고 부들처럼 해놨긴 했지만 그냥 흉내만 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방현이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3개 안쪽이 2개밖에 안 보이고 이래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세종실록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세하게 이게 개방현 3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죠. 그죠? 괴에 올려져 있는 거에다 또 개방현 그려놓고 그래서 이거는 악기를 잘 아는 사람이 상세하게 악기를 묘사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현금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려주는 정도. 그래도 술 때도 그렸네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카케범의 그림, 현금의 그림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이거는 책임감이 있는 책인 거죠. 실제 아카케범을 보고 그림 그 악기도 만들어야 하고 또 치수라든지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실측을 하고 그 음악인들 동원이 돼서 아주 상세한 그런 사이즈 다 재가지고 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이때 성종대 악기 제도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거 지금 척도가 다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괴수 16개 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길이, 너비, 높이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앞뒷면까지 통의 길이라든지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치수는 이제 보통 조선시대 치수는 지금처럼 도량형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물건을 재느냐에 따라서 자가 다 달랐어요. 뭐 건물 지을 때 영조척, 그다음에 우리 음률 잴 때 황종척, 또 옷감 잴 때는 포백척, 악기 같은 거는 주척. 그래서 주척 그러면 1척이 20cm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수 계산을 해서 지금 요즘 사이즈로 다 환산해 보니까 조선시대의 악기는 지금하고 비해서 어떻더라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악서하고 올해서의 그 악기 그림에서도 그런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금 그림도 역시 약학계범의 정학가야금 법금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제도는 좀 다르죠. 가야금 여기가 폭이 점점 좀 좁아지게 이렇게 하고 요즘엔 또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약학계범 시대의 그 상황하고 지금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중에 조선통신사 내용 나올 텐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악기 있잖아요. 축어 할 때 그 어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제사 악기를 하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기가 일본에 가면 니꼬라는 데, 일광이라는 데, 네, 우리가 하사한 악기가 보존이 돼 있어요. 어라는 게. 근데 지금 이제 국악원에도 어가 있잖아요. 어가 이렇게 보면 이제 등이 많이 이렇게 둥그르스름하게 굽어 있는데 그 일본에다가 하사한 어는 거의 등이 평평해요. 근데 아카케본 그림에도 거의 등이 평평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제는 더 평평했구나. 그래서 이런 옛날 그림 중에 이렇게 정확한 그림을 그려놓은 악기들은 옛 제도를 다 보여줘요.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옛 제도는
이렇게 점점 폭이 좁아지도록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이 어떤 책이느냐에 따라서 국가전래에 그 뭉뚱그려가지고 한꺼번에 기록해 놓은 책이냐, 아니면 악서, 음악을 위주로 기록한 책이느냐에 따라서 문헌의 기록 태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깝게 보면 그 처용이 입는 관복도 나오거든요. 관복도 보면 의라고 하는 의상할 때 의는 이제 그 상 위에다 걸치는 거고 상은 아랫도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걸치는 옷에다가도 사이즈, 무늬, 폭 이런 걸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처형관복의 기록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국조래 설에는 굉장히 그림이 그냥 대충 그려놨어요. 그게 이제 형편없는 기록이라서가 아니라는 점, 그 점은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조래 설해하고 아카개범 또 실록에 나온 그림 도상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국가전래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종묘제례, 사직제례, 영성제 그리고 연향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흉례까지 좀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치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위치는 길례의 종묘를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래, 빌례, 굴례, 흉례 이거는 이제 뒤로 이어질 거고,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우리 문헌 중에 국조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궤 자료가 나오고 도상 자료도 이게 많이 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국조례 설해에 보면 제사의 규모를 대중소사로 나눠 놓고 있어요. 대중소사를 나눠 놓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지금 제후국이잖아요. 그래서 대사 중에서 그 뭐가 빠졌냐면, 원래 대사에는 원구 혹은 환구제라고 하는 거, 하늘제사, 그게 원래 세조대까지 치러졌는데 이 국조례를 보면 이제 환구제사는 빠져요. 사직종묘, 그 다음에 영령전 종묘가 같이 있죠. 요것만이 대사라고 기록을 해놔요. 근데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성립을 하면서 원구제, 환구제라고 하는 하늘제사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종대 국조례 설해에 나온 거라서 대중소사에서 대사가 그건 빠져나가는 거고요. 중사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농선잠, 그다음 문선왕 중사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사에는 영성, 노인성, 기타 이제 둑제라든지 말의 조상, 말의 조상이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통신수단이었고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했고,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제사 지내는 영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소사에 들어가 있어요. 영제는 보통 이제 사대문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 대중소사 규모를 어디에 규정했느냐를 보니까 국조례 설해, 국조례가 같이 만든 그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종묘를 이제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사 지내는 대상에 따라서 사제향이라고 나눠가지고 천신에 지내느냐 그러면 사, 지기에게 지내느냐 하면 제, 인귀에 지내느냐 하면 향이란 용어를 썼다. 종묘제략은 향종묘의라고 얘기를 했다. 춘추급 납제 사직의라고 해서 사직제는 제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국조례 설해 변사조, 제사를 분변하는 내용을 기록한 데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조례 설해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설해조의 단묘도설에 종묘를 그려놓은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성종대 상황이잖아요. 성종대는 아직 돌아가신 왕이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방이 몇 칸이 안 되죠. 방이 몇 칸이 안 돼도 이제 충분히 수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등가, 헌가 이렇게 위치 해놨고요. 여기 헌관들 배열해 있는 그런 모습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종묘가 이제 19실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쪽이 가장 높은 위치, 서상제라고 하죠. 태조임금이 여기다 모셔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쫙 그 한 건물에 방만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는 동당 이실제라고 해요. 같은 건물에 방 다르게 이실 한다 해가지고 동당 이실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를 보면 이제 역사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위쪽, 우리는 대돌 위, 대돌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월대, 여기 하월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등가를 배치를 하고, 여기 하월대라고 하는, 우린 대돌 아래라고 하는 여기는 묘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사당의 뜰이다. 이래서 여기가 이제 사당이잖아요. 종묘라고 하는 사당이니까 여기는 묘정, 그 종묘의 뜰, 그래서 묘정이라고. 그래서 묘정의 헌가악대. 지금 이제 그 대한제국 이후니까 지금은 군가라고 해야지 맞죠. 제후국의 악대가 아니라 황제국의 악대니까. 그래서 등가는 여기 상월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헌가는 묘정에 설치를 한다. 헌가, 그리고 군가라고 하죠. 궁궐할 때 군가. 그 종묘의 건물을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성종대 상황은 이 방이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종 원래 처음에 종묘를 만들었을 때는 누구를 모셨냐면 태조의 조상을 모셨잖아요. 목조, 입조, 도조, 한조 모셨지만, 이제 우리 역대 왕이 하나하나 돌아가시는 분이 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방이 하나씩 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이제 건축을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려요. 그래서 지금 지붕 색깔도 좀씩 다르고, 물론 보수를 해 나가는 상황이 반영된 거긴 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건축물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월대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돌이 시기가 좀 다르고, 그런 이유가 그렇게 이제 중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여기 중앙인데 이게 실로라고요.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고, 등가 악대를 정중앙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죠. 헌가도 이렇게 좌우로 나눠가지고, 왜냐면 이게 등가와 헌가를 일렬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제가. 그리고 원래는 등가 헌가 일무가 일열을 이루도록 악대 편성을 하게 고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이제 종묘를 건축하고 돌아가신 왕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헌관들이 여기 옆에 서야 되는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무를 서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조선 전기에. 그러니까 등가와 헌가는 이제 일렬을 이루지만 일무가 서쪽 뜰에 다 배치해가지고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종묘 뜰이 넓어지니까 헌관들이 다 선다 하더라도 이 일무를 이렇게 좌우로 해서 3일 3일 이렇게 나눠도 문제는 없게 되지만 관습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서쪽 뜰에서 했던 관습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쯤에 숙종대나 이런 데에 이제 왜 일무는 요 가운데 일렬이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정조대에도 그런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해서 아마 잠시 그런 중앙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등하다가 다시 서쪽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우리 임시로 이렇게 해. 라고 바꿔놓은 거가 원래로 고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하던 대로 하지 왜 다 바꾸려고 그래. 이런 마인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악기 개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한중일 3개국이나 북한까지 다 포함을 하면 가장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물론 창의적이긴 한데, 그 기존의 제도를 이렇게 확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무의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운데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19개 방에 모신 분이 태조임금부터 순종 효황제까지 이렇게 19분을 모신 거고, 그분의 이제 왕후까지도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태조부터 세종,
태종, 그다음에 세종, 세조, 성종, 중종 해가지고 정조임금은 제13실, 영조임금 12실 해가지고 쭉 모시는 상황. 아까 종묘 긴 건물의 왼쪽 서상제니까 왼쪽에 첫 번째 방이 태조임금을 모신 거고요. 제일 마지막 방이 순종임금 황제를 모시는 방이다. 알 수 있고요. 국조의 설에 이제 영령전이 나오거든요. 영령전은 이제 종묘 자체가 이제 크기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종묘에 정전에 못 모시는 분을 영령전에다가 모시는 건데 태조임금, 목조익조, 도조, 환조, 태조의 조상인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여러 분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영령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월대, 하월대보다 더 아래에다가 헌가악대를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뜰이 좁으니까. 근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때 상황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영령전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가악대, 여기 헌가악대 배치하고 일무 이쪽에서 추는 건 똑같이 추고 있습니다. 음악도 똑같아요. 정전에서 하는 거하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그 네 분을 모신다는 것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종묘제례악 연주하는 그 상황 악기, 여러분들 아마 지금 종묘제례 동원돼서 연주하고 일무도 추고 그랬던 사람들 많이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종묘제례악이라는 책을 이제 문화재청에서 썼는데 그 책을 쓸 때 책에 들어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따가 여기 그 헌가에 가서 또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그 종묘 쉬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종묘제례악 현재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이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현재가 이렇게 이제 관악기 위주로 연주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성종대 국조례를 볼 거예요. 악현도를 정말 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건 지금 영령전 실제 제사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등가악대, 지금 여기가 중앙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헌가악대 좌우로 나눠서 등가와 헌가는 이렇게 여기가 중앙이거든요. 이렇게 중앙이고 등가 헌가는 일렬을 이루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등가와 헌가 사이에 일무가 이렇게 3일씩 나눠가지고 연주하는 것이 고제라고 해서 원래의 그 제도였는데 사실 이제 그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학자들 중에 이제 오리지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제도야 이렇게 만들었어 했는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뀌고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제도를 변화시켜요. 변용시키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뭐 그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원칙론자들은 옛날에 원래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 그걸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적응을 빨리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왜 지금 괜찮은데 그냥 하지 이런 논리로 그냥 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바꾸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영령전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관객석이 이렇게 뒤에 꽉 차가지고 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저 뒤쪽 그 하월대 아랫단 쪽에 의자를 쫙 몇 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묘 공개 행사 때 가보면 이제 미리 신청을 해서 뭐 정말 몇 분 만에 확 마감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편하게 볼 수는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바깥에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오래전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일무가 서쪽 뜰에 배치되어 있는 거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헌관들이 꽉 차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종묘 정전을 처음 세웠을 때는 뜰이 좁으니까 이 헌관들이 여기에 서게 되면 좁아지니까 일무가 서쪽으로 밀려난 것이다. 근데 지금도 그냥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조울의 설에 성종대에 종묘제례악을 연주할 때 헌가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 악기 배치도를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종묘제례 연주할 때 어떤 악기 연주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대금, 중금, 소금 다 들어가요. 대금, 중금, 소금 들어가고 생황 종류의 그 관대가 숫자가 다른 세 가지 생, 우, 화 이게 다 들어가요. 그죠? 생, 우, 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묘제례하게 검은고, 가야금, 비파, 삼현이 안 들어가잖아요. 성종대는 다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현금, 그죠? 현금, 가야금, 비파도 당비파가 4개나 들어가죠. 향비파도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월금도 들어가요. 월금. 그래서 지금 뭐 전혀 볼 수 없는 관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쌍관인데요. 아악기예요. 그 관이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기 사직제나 문묘제 때 연주를 하는데 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노래가 지금 보니 6명 이렇게 딱 배치가 돼요. 나머지 축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종 편경 이게 3면 헌갈에서 3면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래서 숫자도 굉장히 많죠. 이게 성종대가 가장 그 많은 인원수가 편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국조울의 설에 나오는 종묘 헌가 그림. 그 다음에 등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현악기 다 들어가요. 검은고 들어가고, 가야금 들어가고, 월금 들어가죠. 당비파 들어가죠. 향비파, 이런 악기 들어가, 노래 6명 들어가고요. 지금의 상황하고 이제 특종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대로를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재현을 해서 연주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국립국악원에서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 한참 이제 일어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연주되는 종묘제례악하고 18세기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을 비교해 보아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악현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어쨌든 성종대 국조 올해 설에 나온 종묘 등가 헌가를 비교를 해봤고요. 아까 얘기한 요 현행하고 18세기 재현 악현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지금 현행의 경우는 지금 당필이 대금, 해금, 아쟁, 그다음에 축, 절고, 장고, 편종, 편경, 요게 그냥 한 줄만 딱 하고, 이게 3면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18세기만 해도 17세기보다는 많이 소략해졌어요. 그 성종대 15세기하고 비교할 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를 이야기할 때 궁중음악이 뭐 피폐했다 이런 식의 서술이 음악사책에 많이 나오는데 피폐한 때가 있긴 했죠. 조선 임진왜란 치르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를 때는 피폐해져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은 종묘제례악을 연주할 때 음악 연주 못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정조대에 가면 피폐한 것이 아니라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방만하고 번다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을 연주한다 할 때 악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름이라고 하는 악기 제작 재료 8개가 다 포함이 되도록 연주하는, 편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그 제도 정비가 음악만이 아니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고 골격을 갖추고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한마디로 궁중음악이 피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은 사실은 좀 지양해야 하는 서술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조선 후기 연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이
이제 역사적으로 몇 단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그 세종대 이전, 고려시대 세종, 조선시대의 세종 이전, 그리고 세조대의 1464년 세조 10년에 종묘제례악이 지금 현재 연주되는 그 종묘제례악을 정대협 보태평을 채택을 한 게 그때잖아요. 정대협 보태평이 원래는 세종대의 회례 악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15곡 11곡짜리로, 근데 세조가 11곡 11곡으로 딱 만들고 종묘제례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고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 종묘제례악이 무너지죠.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박절 구조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장 노랫말이 뭐 일제를 우리가 일본을 오랑캐라고 표현한 거 다 이제 미화시키는 내용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한 1960년대까지 그 틀린 노랫말을 불렀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노랫말은 다 바꿨어요. 악장은 원래 그 제대로 된 악장으로. 근데 이제 박절 구조 무너진 것이 이게 이제 뭐 그 일제 강점기 때 음모론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억지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우리 이제 이왕직 악보에서 계속 음악을 연주한 사람들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종묘제례악 연주하는 것은 음악적인 그런 요청에 요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달라진 것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종묘제례악의 그 왜곡 논쟁, 이거는 이제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 장학원의 후손 이왕직 악보 이런 분들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현악기가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설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현악기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악기로도, 특히 검은고 같은 악기는 상징적인 악기인데, 종묘제례악 같은 데서 검은고를 연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금방 생각할 때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그랬다 그러면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장학원 후손 또 아악부 쪽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다. 관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그런 제도가 그냥 정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그런 정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기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때 2008년이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 그 이제 현재 연주되고 있는 그 종묘제례악하고 18세기의 상황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고, 가야금 다 들어가고, 비파, 당비파, 향비파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훨씬 음향이 좋아요. 그래서 역시 현악기가 들어가는 게 그 품위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국립국악원에서 2015년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종묘제례악 전국 공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악기 갔었어요. 현악기들 가서. 물론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당시에는 이 검은고 이런 건 빠졌지만, 이렇게 우리는 원래 이렇게 현악기에 가장 상징적인 악기는 이제 넣어서 연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같은 학자는 옛날 몇 세기에는 이게 있었고 몇 세기에는 이게 있었다. 자료를 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제시를 쭉 하지만, 이제 연주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검은고, 가야금 이런 거 다 지금도 넣어서 연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오리지널이냐, 일제강점기 때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잃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명맥을 잇는 상황에서 연주했던 편성이 그게 맞는 거냐, 아니면 융성했던 시대에 연주했던 모양이 맞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 연구라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봐라, 옛날에 이러지 않았느냐, 근거를 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몇 기가 얼마 안 돼요. 통.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종묘제략 이건 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죠. 영신 전패 진찬 초원아헌 종원 철분도 성신 순서, 그리고 그 악곡의 이름 보태평을 이제 초원 때 하고 정대업은 아헌 종원 때 하는 요 순서를 이제 이건 이제 국조례의를 보면요, 국조례의에는 영신이란 글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책 글자에 딱 영신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영신이라는 건 안 나오고요. 그냥 절차가 쭉 설명이 되고 전패부터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패라는 부분부터를 절차명으로 썼고, 영신이라는 절차는 그냥 이렇게 순서만 그냥 설명을 쭉 해놓기만 해요. 근데 설명해 놓은 내용에서 이게 신을 맞이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책에선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때 그 사진 찍은 거 한번 이제 연출해가지고 등가하니까 여기 지금 카메라만이 많이 들어가 있죠. 책 낼 때는 이 사람은 뺐어요. 이렇게 편성만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이제 했고요. 여기에 지금 태평소가 나오는 세곡이 있잖아요. 소무분흥영관 정대협에서 그 태평소 연주하는 모습. 예전에 태평소 소리가 굉장히 멀리 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다 주변이 전부 차가 다니고 뭐 높은 빌딩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평소가 쫙 울리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도 이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소 소리 신호용 악기이고 무공 칭송하는 정대협에 딱 세 곡에 들어가는 음악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무가 이제 국조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후국인 상황이니까 6일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무의 일수와 열수, 이게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일수와 열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8일무는 8 곱하기 8, 6일무는 6 곱하기 6, 4, 4, 2, 2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고, 열수는 무조건 다 8이고 일수만 달라진다. 그래서 8, 6, 4, 2 이렇게 나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예라고 하는 그 학자하고 복건이라는 학자 둘이 대비되는 설이에요. 두예라는 학자가 복건이라는 학자가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설을 받아들이냐면 주자가 논어의 8일편에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딱 써놔요. 그러니까 주자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조선조 내내 우리가 6일무가 6636이냐 6848명이냐 하는 두 가지 왔다 갔다 해요. 논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국조올해 설해를 보면 지금 이제 아부 악현도설 이런 사직문무에 보면 6, 8 이렇게 6, 8, 48명이 추는 일무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6일무인데도 48명이 추는 제도, 무무도 마찬가지예요. 6일무. 그리고 사직 제례를 할 때 무무에 이 성종대에는 응아상독이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그 타악기가 이렇게 좌우로 포진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직제례학 할 때 이런 거 없죠. 세종대에도 이런 게 있고요. 종묘제례학 같은 경우도 정대업을 할 때 이 성종대에는 정대업 주변에 여러 의장기하고 타악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어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 상황에서 보면 문무거든요. 66, 36명. 그죠? 36명이 추는 제도를 채택을 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거. 무무도 마찬가지로 66, 36명을 하는 제도. 그게 이제 우리가 6일무가 36명이 췄냐, 48명이 췄냐, 뭐 조선시대 내내 우리는 36명이 췄다라고만 하지만 보니까 자료에 48명이 추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무 사진 찍은 것 좀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묘제례학의 악보가 지금 대학 후보라는 그 문헌은
어, 영조대 서명응이 편찬한 악보잖아요. 영조대 사람인데 세조대 음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대의 종묘제례악이 그 제례악으로, 그러니까 정대와 보태평이 제례악으로 채택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악보를 기록을 해가지고 신을 맞이하는 영신제 때의 희문이라는 음악 이렇게 악보를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까 그 국립국악원에서 18세기 상황 재현했을 때 이 악보 그대로 해가지고 일정간을 한박으로 해가지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규칙적으로 연주를 하니까 그 음악의 구조가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노랫말도 그 위치에 딱딱 맞게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세덕해 아후 이렇게 노랫말이 전달이 되는데, 이제 지금 종묘제례악을 할 때는 노랫말 중간 아무 때나 세덕하고 뭐 에 이렇게 애가 나오죠. 아무 때나 애가 나와. 그래서 이 애라는 그 입타령을 넣은 거가 그게 정말 음악적으로 화려하게 할까 하는 역할일까. 그 한문,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가 한 다음에 띄고, 아버지가 방에 띄고 들어가신다 해야 될 걸 아버하고 지가 방하고 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20세기 전반기 그런 식으로. 근데 조선 후기 상황, 세조대 이후로 계속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노랫말 들어가고 박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거고, 지금 선율은 종묘제례악 지금 선율 거의 비슷해요. 이동독법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영신 희문 같은 경우에 그 선율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장시금처럼 나오는 거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알 수 있고, 영신이란 음악은 세 절차에 나오죠. 힘은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도 힘은 하고, 패백 올릴 때에도 전패 힘은 하고, 그다음 초홀례 때도 힘은이 들어가죠. 인입 절차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악보까지 이제 봤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고악보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뭐 굳이 뭐 안 해도 돼. 제가 일반인들 강좌를 할 때는 이걸 다 노래를 시켜가지고 합창을 이렇게 18세기의 음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라고 해서 정간보를 다 읽게 하고 합창까지 시키거든요. 그럼 잘해요. 이게 5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음만 연습하고 이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능통하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서 굳이 그거를 이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사직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사직제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사직제는 이제 땅하고 곡식 제사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신을 맞이하는 절차부터 신을 보내는 절차까지 하는데, 이건 이제 음악이 아악을 연주를 하는 거라서 아악을 연주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궁만 가지고 연주를 하죠. 임종궁, 유빈궁, 태주궁, 응종궁, 송임중궁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의 형성 원리는 뭐냐면, 아악의 경우는 그 기조필곡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음하고 끝나는 음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노랫말 배열할 때도 한 글자에 한 음을 배치하는 일자 이름식을 배치를 해요. 아악 형성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율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선율이죠. 그래서 D샵, 레샵, 그러니까 음까지 위로 올라가면 한 옥타브 다운 시켜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으로 이제 악보 형성을 하게 되는데, 국조의 설에 보면 길래 아부악장에 이 황종궁부터 송황종궁까지 선율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악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종궁 선율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32개 외우고 있으면 요거 전부 좋은 김 해가지고 다 쓰는 거라서 하나만 딱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부악장에 나온 악보라는 거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국조의 설에
사직, 등가, 헌가, 악현도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아악기로만 구성을 하고 금슬, 노래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생후와 약관, 지적 이런 거, 훈 이런 악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헌가 악현도를 보세요. 와, 이게 지금 그 특종 종류들이 남녀궁 또 이치궁 궁별로 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삼면에 들렀고 그다음에 관, 약, 생, 우, 소, 지, 적, 지, 부, 훈 이런 악기들 참 멋있지 않아요? 이건 지금 한번 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국립국악원에 연구실장 할 때 재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악기들 다 동원 안 되더라고. 숫자도 안 되고 뭐 특경이 이렇게 많은 특경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합창 이렇게 사직제례 할 때 등가에서 이 정도면 합창 규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게 국조울의 설에 나오는 사직 등가 악현, 사직 헌가 악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기별 변천을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국조울의 설에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연구실장 할 때 2014년에 국악원에서 사직대제를 재현을 했거든요. 18세기 사직대제 그때 썼어요. 이게 박물관에 있는 건데 8면북이에요. 8면북 북면이 8개짜리 그래서 영도, 영고 이렇게 두 가지 악기 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이게 문헌 기록에 다 그려져 있어요. 실물을 이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사이에 끼고 여기 귀가 달렸잖아. 이걸 흔들면 귀가 이렇게 북면을 쳐요. 그래서 네 면을 이렇게 치도록 돼 있고 영도는 8면을 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종류 이렇게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직서 의궤에 그려져 있는 영고와 영도 그림입니다. 정조대 만들어진 의궤예요. 의궤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사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종류 사직을 봤고요. 이제 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영성제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조선 시대에 영성제라고 하는 농업을 주관하는 별에 대한 제사를 영성제라고 하는데 중종대까지 시행이 됐어요. 물론 음악 연주는 안 했고요. 그런데 중종대에 그 소격서라고 해서 중종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단이라든지 뭐 도교적인 전통 이런 거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제가 도교적인 전통이 보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소격서 혁파할 때 이 제사까지 혁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종교적인 그런 오히려 유교 제사지 도교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워낙 중종대가 그런 시대여가지고 혁파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정조 임금이 이 영성제는 하늘의 영역에 대한 이게 별제사니까 하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땅하고 사람 제사는 하고 있는데 하늘 제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국이 아닌 상황이라서 만약에 원구, 환구제를 지내게 되면 혐의가 생겨요. 중국 관계하고 그러니까 하늘 영역인 영성 별제사 지내자 해서 이 제사를 복구하려고 책도 쓰고 성단향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내가 앞에 성단향이라는 책 여러분 기억 지난주 강의할 때 소개를 했잖아요. 성단향이라는 책을 그게 바로 이 영성제, 노인성제 두 가지 별제사를 지내는 텍스트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제사를 이제 복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사지만 악무를 쓰자 해서 악무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천하 태평 네 글자를 무동이 춤추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제사를 복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천하 태평 이렇게 네 글자. 그래서 천하는 이제 그 초헐례하고 전폐례 때 하늘천자 그리고
초월레 때 아래 하자, 그 다음에 아헐레 때 클테자, 종월레 때 평평할 평자, 이 네 글자를 16명의 무원이 춤을 추도록 다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정조임금의 성단향이란 책에다가 그 춤추는 그 때에 음악은 어떤 박자를 6박 음악을 써야 한다. 또 인원수가 몇 명이다. 악기는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 이걸 전부 이제 책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정조임금이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1800년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무대에 올리지를 못했죠. 제사. 근데 영성단이라는 곳이 지금 한남동의 유엔 빌리지 거기에 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밤에, 깜깜한 밤에 하늘에 그 영성이라고 하는 노인성, 그 영성이라고 하는 별이 뜨거든요. 일정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그 지냈단 말이죠, 예전에.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악무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지내서 이것도 제가 15년에 입추 후 진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지냈다고 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영성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나오고 그냥 의례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의례 나오는 걸 보면 춤추는 거. 근데 이제 춤추는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낱낱이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몇 가지 동작만 나와요. 왼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몸을 우러르면서 돈다, 몸을 숙이면서 돈다,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돈다. 이런 식의 정도까지는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늘 글자를 빠르게 가서 하늘 이 글자를 쫙 그린다. 이런 내용까지는 나오는데 이렇게 돌 때 손을 어떻게 하면서 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춤사위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할 때 어떤 손을 어떻게 동작을 하고 발은 어떻게 디디느냐 이런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그 정제나 이런 춤 동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음악도 이제 실제 어떤 음악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그때 이영 악장 지금은 예술 감독이시잖아요. 이영 악장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6박일 경우 어떻게 하자. 그래서 합창도 넣고 해가지고 그건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복원의 차원에서 복원이라고 하는 재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사라고 하는 것 중에 영성제도 이런 방식으로 재현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영성제의 상황이고, 이거 제가 책 낼 때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천하태평 이렇게 해서 책을 냈었어요. 영성단 그림이 여기 충간 통고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 영성 어디죠? 그 성단향이란 책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활용했어요. 색깔도 별이 이제 이 별이 아주 밝은 별이 아니어서 이거는 이제 초록별로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게 이건 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진 것도 복원할 수 있고 또 그 심할 또 그 통시적인 고찰 이런 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헌을 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문헌 기록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이제 연향과 음악 부분을 좀 이제 볼 텐데 이때는 이제 그 궁중 기록화가 좀 많이 나올 거고 의궤 그림 그다음에 또 여러 도상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나올 텐데 이 올해에서 이제 보게 될 지금 연향과 관련된 건 이제 가래 쪽을 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래 쪽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사스러운 성격을 가진 그런 의례가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의례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볼 거고 연향이면 이제 빌레 쪽도 아무래도 이제 연향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한번 본 거고요. 이제 연향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어느 거냐면 1719년에
숙종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숙종 임금이 기로연을 해야 된다라고 신료들이 아뢰니까 숙종이 뭐라 하냐면, 그때 전염병이 돌고 일식이 일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내가 기로소에 들어간다고 잔치를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면서 기로신들, 기로신들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면 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 요 사람들 기로신들이거든요. 이 기로신들을 위해서 연향을 먼저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 연향은 이제 나중에 하겠다 하면서 1719년에 기로신들을 위한 연향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궁궐에 지금 여기가 경현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경희궁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인가요? 거기가 경희궁이었거든요. 거기에 경현당이라는 곳에서 그 왕이 이제 기로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사한 그런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음악 관련돼서는 요 악대, 전상악, 그다음에 헌가 악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궁의 구조를 보면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계단이랑 이런 게 있는 건데, 나머지는 지금 단차가 생기면 그 실제 공연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덧대었어요. 이걸 보계라고 해요. 보계. 보계라고, 보조할 보자 해가지고, 혹은 뜰 부자를 써서 부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계단이 있는 걸 보면 사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 임시 가설 무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가설 무대도 다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만기요람이란 책에 그 다 규모가 나와 있어요. 어느 연향 때 규모를 몇 칸을 덧대어서 부계를 만들었다. 어느 연향 때는 몇 칸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이 춤추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른 같아 보여요. 아이 같아 보이죠. 이 사람들은 무동이에요. 무동이고, 우리 그 앞에 장학원 제도에서 여학하고 무동, 여기하고 무동 관계를 좀 설명을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전부 남성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이 숙종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 무용인들이 들어가서 춤을 못 추니까 이제 전부 남성 무동을 지금 이제 쓴 거죠. 그래서 항상 외연일 경우 남성들이 그 주로 나오는 그 연향에서는 첫 번째 꼭 거의 초무를 춰요. 초무는 무동 둘이 추는 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처용들이 보이죠. 5명이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입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도상 자료 나중에 그 10주차에 음악 도상학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도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할 건데요. 이게 궁중 기록화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초무 다음에 처용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상관하지 않고, 어떤 그림은 굉장히 다른 여러 그 그림들이 궁중 여기 선유락 정제도 나오고 여기 무고 정제도 나오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 무용을 다 공연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기록화에다가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화에서는 첫 번째 추는 춤인 초무 장면하고, 이제 마지막 처용무는 마지막에 추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중기 이후 처용무가 파연악무라고 해서 가장 끝에 추는 춤으로 딱 정해 있어요. 아예 초무도 처음에 추는 춤으로 정해 있고, 그래서 처음 거하고 끝에 거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처용무를 출 때 현무가 들어있거든요. 현무라고 해서 이제 낄 협자를 써서 현무가 있는데, 그 현무에 등장하는 무동들 그림까지도 이렇게 같이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이 경현당에서 있었던 그 연향 그림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대가 지금 여러 전상악하고 이제 현가악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들 이제 볼 수 있고, 건고가 이제 연향할 때 상징적인 악기예요. 건고 국악원에서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높은, 아주 키도 크고 해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리고, 연향할 때 항상 상징적인 악기로 썼던 그런 악기고요. 지금 여기 아까 처용무 추고 이제 그러는데, 그 숙종임금이 잔치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기로소라고 해가지고 기로소로 이동을 해서 이 기로신들만 연향을 해요. 그래서 2차를 하는 거죠. 2차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그 어디 위치가 어디냐, 기로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광화문에 가면 KT 있잖아요. 거기 부근이 기로소 터라고 지금 이렇게 팻말이 있거든요. 가보면 돌로 이렇게 새겨놨는데, 경희궁이면 이제 그 서울 역사박물관 거기서부터 KT 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뭐죠, 그 일반인들도 이렇게 구경하는, 소 타고 몰고 가다가 구경하고, 이분은 앉아가지고 아예 주저앉아서 구경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걸 보는 거죠. 악대들이 지금 연주를 하면서 가는 걸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대금도 연주하면서 가고, 처용탈들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로소에 가서 이제 2차를 하는 장면이에요. 2차를 하는 장면이고, 여기에 잔치를 받은 사람들, 원로 대신들, 그 사람들 이렇게 다 그냥 각상 놓고 음식을 받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처용무 추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전혀 상관없이 막 처용무 따로 하고 또 춤 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때 마치 춤추는데 이 사람들 전혀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무대니까, 무대가 펼쳐질 때는 이제 공연을 하고 다 여기 집중해서 봤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궁중기록화에서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민들도 갖다 포함시키고, 또 이제 정렬해서 앉아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방처용, 오방처용은 기본적으로 처용을 출 때 도형을, 방향을 지켜요. 동서남북을. 그래서 동쪽, 서쪽 흰색, 남쪽 붉은색, 북쪽은 검정색, 뭐죠? 흑색, 그 다음에 중앙은 누런빛 해가지고 그런 그림이, 아주 그림이 참 상태가 좋죠. 보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처용탈이 굉장히 턱이 길죠. 그래서 1700년대 처용은 이렇게 턱이 길었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아깝게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길었을까,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그림이든 문헌이든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헌 같은 거 볼 때 기본적인 이 정보가 없으면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게 저런 의미에서 저렇게 나왔구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하나하나 볼 때도 이거는 화원이 좀 이렇게 과장하려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탈은 안 나오거든요. 어디서도. 아깝게 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양 관련 기록 중에 해경궁 홍시 회가변, 그게 이제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고 하는 의궤 기록에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한테 이제 의궤 기록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헌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1795년에 있었던 그 해경홍시 회가변을 비롯한 8일간의 행사, 그 기록을 남긴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행이라는 것은
그 정조임금이 이제 혈융원이라는 곳에 그 아버지가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조임금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거잖아요. 세자 신분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었으면 능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주기적으로 능을 가요. 그러면 능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능이 아닌 원에 묻혔기 때문에 원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묘년에 행사를 해서 을묘도 들어가고요. 정리는 정리소라고 하는 곳에서 기관이 그 연양을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의궤를 다 나중에 이제 행사 끝난 다음에 책을 만들 때 정리자라고 하는 활자체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나중에 이걸 활자체 볼 거예요. 정리자라는 활자체.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무슨 의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의궤라는 것은 의식의 괴범이라는 뜻이에요. 이 괴자는 수레바퀴 괴자거든요.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흙탕 생각하면 돼요. 진흙탕에서 그냥 처음에 아무도 안 걸어가 있으면 이제 길이 안 나 있잖아요. 근데 수레가 자꾸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에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길대로 그냥 따라가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괴범이라는 이 책 제목을 쓴 이유는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의궤 기록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행사하는 사람은 그 의궤만 보면 며칠 전에 1년 전에 날짜를 정하는구나. 뭐 3개월 전에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는구나. 뭐 비용이 얼마 들었구나. 이걸 전체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궤가 아주 편리한 기록이에요. 이건 요즘에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기연주회를 한다. 여러분들이 정기연주를 한다. 그러면 날짜를 언제 정했느냐. 학과장 회의 때 뭐 10월 30일로 하기로 했다. 근데 언제 그 날짜를 정했느냐 보니까 뭐 6개월 전에 날짜를 정했더라. 그러면 거기에 몇 학년생이 들어갈 것이냐, 몇 명이, 그 다음에 곡은 어떤 곡을 연주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전부 한꺼번에 한 책에다가 쫙 펼쳐가지고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음악 그 악기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다 그림에다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책이 바로 의궤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의궤 기록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제 큰 행사를 내가 하나 치른다 할 때 뭐부터 하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의궤 기록을 보면 아주 편리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 정신을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잠깐 얘기를 했고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아버지 사도세자가 동갑이에요. 회갑을 맞는 1795년에 당시에 신도시 화성으로 지금의 수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행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연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해경궁 씨 생일이 음력 6월 18일인데 이때는 항상 농번기이기 때문에 그때 안 하고 음력 2월에 가서 윤 2월 달에 해요. 약간 춥긴 하죠.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미리 화성에 8일간 1795년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이 원행의묘 정리의궤의 반차도라고 해서 행사 그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어가를 따라간 인원이 1779명이 나오고요. 악대가 115명이 나오고 말이 779필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의궤 기록의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보면 이 거둥에 동원된 인원이 한 6천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은 일부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악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근사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대 그림도 이제 나올 겁니다. 해경호시 회가변이 이제 가장 8일간의 행사가 치러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회가변이었거든요. 이 행사가 다섯째 날, 8일 행사 중에 다섯째 날인 윤 2월 13일에 진정 삼각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오전 8시 45분경에 화성의 봉수당에서 치러진다. 이게 지금 의궤 기록을 다 지금 여러분한테 번역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생일은 6월 18일이어서 실제 생일 때 이제 궁중 안에서 창경궁의 연희당에서 실제 행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미리 화성까지 간 그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올 내용입니다.
그때 연희당에 요 그 실제 생일날 한 거는 복에 설치한 게 52칸 규모였다라는 게 만기요람이란 책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에서 화성까지 갈 때 뭐가 있나요? 강이 있거든요. 한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리가 없어요. 한강에. 그러니까 다리를 주교라고 해서 배주자를 써서 다리교자를 써서 이거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예요. 배다리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좌우로 엮고 거기에 이제 이 널판을 대서 여기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가 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주교도 그림인데 이게 원행을묘 정리위기 앞부분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김홍도가 이 실제 다리 건너는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요. 이 가운데 이제 저기 해경우시 그가 탄 가마가 지나가고 정조 임금이 이제 말 타고 지나가는 풍경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김홍도가 감독을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화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행묘 정리의궤 여기 정리의궤라고 써 있죠. 그 정리의궤에 나오는 반차도 그림인데요. 그 반차도가 지금 청계천에 가면 여러분 가보셨죠? 청계천에 이 그림이 지금 타일로 이렇게 벽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칼라 입혀가지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악대를 봐야 되잖아요. 악대 다 말 타고 지나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연주가 되는 여러 악기들이 나오는데 관이란 악기, 관악기, 쌍관, 관이란 악기도 나오고 장구도 나오고 또 이제 징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보면 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동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그 그림으로 여기에 새겨서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보면 페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두는 그 군영 소속의 음악인들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저런 시간에 많이 그 뭐 방송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특강 가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유춘전이라든지 그 조선 후기 음악인들 중에 군영 소속 음악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춘의 해금, 유춘이 바로 용호영에 소속된 그 해금 악사였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그 군영 소속의 세학수들, 세학수라고 하면 이제 취고수 세학수라고 해서 군영 소속 음악인 부류가 두 부류가 있거든요. 취고수는 뭐 이게 간단한 악기, 나발이라든지 나각이라든지 간단한 쉽지 어렵지 않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고 세학수는 대금, 해금, 피리 어려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세학수라고 하거든요. 이 세학수들이 민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춘 같은 사람 해금 악사가 민간의 유명한 그런 음악인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잔치판에 유춘이 없으면 잔치가 무효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 음악인들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페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영악대 멤버들이 쫙 가니까 페두가 지금 뒤돌아서 보는 장면이잖아요. 뒤에서도 음악인 따라오거든요. 지금 여기 음악인들 따라오고 있잖아요. 잘 따라오고 있나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라라든지 태평소, 그다음에 해금, 그다음에 이제 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대금이죠, 그죠? 대금을 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인들이 배 타고 저기 말을 타고 가는 이동하는 장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영 소속 음악인들이에요. 왕이 이제 궁 안에 있을 땐 장하건 음악인들이 연주를 하고요. 궁 밖으로 이동해가지고 할 때는 이제 군영 소속 음악인들이 그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그림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도상으로서 이렇게 잘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화성행궁인데요. 화성행궁에서
그 잔치가 치러진 곳이 바로 여기에요. 봉수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봉수당에서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성에 가면요, 정말 복원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양로원을 여기 낙남헌에서 치르거든요. 지금 여기 커서가 잘 보이나요? 커서를 요거로 바꿀까요? 낙남헌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예전에 그 여기가 신풍초등학교가 있어서 지금 다 나갔어요. 나가고 발굴조사하고 지금 거의 주변이 거의 화성행궁이 정말 정리가 잘 됐는데, 이 봉수당이 바로 여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2008년도 사진인가요? 지금 여기 한참 정비할 때 그때 사진이에요. 이거 화성 행궁 거의 복원해 놓고 여기 신풍초등학교 아직 있을 때 건물 아직 그냥 있죠. 여기 낙남은 여기 있고 그때 사진인데, 지금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해경궁씨 회가변이 치러졌던 낙남현 건물 바로 여기고, 사진하고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 봉수당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봉수당에서 해경궁씨 회가변을 치렀단 말이죠. 진찬도인데요. 봉수당에 아까 지금 그 건물에 보면 이제 좁잖아요. 좁은데 여기 이제 덧마루를 쭉 이제 높이 갖게 해가지고 밖으로 빼는 거죠. 여기 보면 높이가 똑같이 층차 없이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해서 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여기 지금 해경궁 씨하고 정조 임금이 있거든요. 해경궁 씨는 요 안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내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내연, 외연 이렇게 얘기할 때, 옛날에 연구가 잘 안 됐을 때는 내연은 여성들만 참여하는 잔치, 외연은 남성들만 참여하는 잔치,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외연은 남성들만 참여하는 건 맞는데, 내연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주인공인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건 내연의 성격인데 여기 남자들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연에 왜 남자가 앉아 있어? 이거는 주인공이 해경궁 씨이기 때문에 내연 성격은 내연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왕도 나올 수 있고 신하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친척 신하가 그 해경궁 씨 친척이라든지 왕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을 옛날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봉수당에서 있었던 진찬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 다양한, 지금 해경궁 씨, 홍 씨는 안 보이지만 내명부도 외명부도 여기 안에 들어가, 여성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그물막을 쳐서 차단을 했고, 정조 임금은 표피방석이라고 그 기록에 나와요. 여기 보면 무늬가 있죠. 표피방석이라고. 그리고 정조 임금이 잇따라, 왕은 원래 안 그려요. 안 그리는데 그걸 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여기 읍하고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연행되고 있는 장면이 헌선도 정지를 연행하고 있는 걸 보이죠. 여기 여기 헌선도를 선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 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향 때에 추게 될 여러 춤들, 여기 선유락 정지 추거든요. 그 도구 좀 준비해 놓고, 학연화대무 추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꽃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무고정제도 쳐요. 그래서 무고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국립국악원에서 재현을 하잖아요. 재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세팅을 해가지고 재현을 하면 우리 이제 볼 때 이쪽이 객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객석인데 그러면 이대로 그냥 연행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뒷공무니밖에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재현을 할 때는 이제 무대 그 배치를 다르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1년에 국립국악원에서 처음으로 이 해경궁 씨 회가변 재현을 했어요.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객석을 이제 이쪽에 내고 해경공 씨를 이쪽에 앉게 해요. 여기에다가 해경공 씨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악대가 이제 요쪽으로 악대를 배치해요. 이쪽에다 음악 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조임금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정조임금은 여기 뭐 하고, 쭉 사람들, 손님은 이쪽에 이렇게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무용해서, 우리 객석에서는 그러면 이제 해경호 씨한테 정조임금이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건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싹 바꿔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원할 때 연출의 문제라든지 또 무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고려해가지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연구해서 연구도 하고 또 재현도 하고 그런 과정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문헌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수당 진찬 그림 보여드렸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795년하고 2001년 상황 무대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때 보면 이제 해경홍 씨가 지금 그 해경궁 궁이잖아요,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여성으로서 제일 높은 7자까지 술잔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잔마다 누가 술을 올리느냐가 이렇게 나와요. 의궤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술잔 정조임금, 내명보, 외명보, 종친, 의빈, 척신, 배종관까지 다 골고루 이제 술잔을 올리고, 매 술잔을 올릴 때마다 음악과 춤이 공연이 돼요. 그래서 이 의궤에 나오는 기록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음악과 이런 춤을 추는데, 이걸 그대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2001년도의 무대 때에는 헌선도 정제 추고 보호자 연주하고, 하황은 무고 정제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오운기서주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오운기서주라는 아명을 쓰잖아요. 여밀락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이 오운기서주는 그 오운기서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음악을. 아명이라는 것은 그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공연의 의미에 맞는 그런 내용을, 좋은 말을 갖다 쓰거든요. 향당교주도 오운기서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 아명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청평악 뭔지 몰라요. 환한곡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향당교주라고만 쓰기도 하고, 어떤 거 향당교주를 막 아명 갖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환한곡도 뭔지 모르고, 유한곡도 그 유한곡을 그대로 연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아명을 써놓은 것은 실제 의례를 행할 때 어떤 공명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왕지가 악부 시절에는 그 아명을 1대1 관계로 이렇게 정해버리죠. 그래서 뭐 장춘불로지곡이다, 가곡은 만년장환지곡이다, 정읍을 수제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짝짓기 하듯이 딱 하나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외워야 할 제목이 돼버리긴 했는데, 역사에서 뭐 그런 과정이 생겼으니 우리는 그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거 그때 잘못한 거니까 아명을 빼고 그냥 갑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 표정만방지곡이다, 유초신곡지곡이다, 이런 식으로 아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꼭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1795년에 있었던 연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연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행해졌던 춤들, 음악들, 이런 걸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연 무대 때도 어떤 음악을 했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만세, 천세만사가 천년만세는 아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의궤란 정말 좋은 기록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1795년 기록하고 2001년 기록을 한번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우리가 문헌 연구 그 시간이기 때문에 원행을묘 정리의궤 기록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지 그걸 좀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글자 의궤 기록 의주 부분을 저기 보면 정리의궤 권이 의주 이렇게 나오죠. 의주라는 것은 그 의식의 시행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제1작에 누가 뭐를 올리느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좀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글자체가 참 예쁘죠? 이 글자가 정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는 책을 만든다든가 실록을 만든다든가 할 때 필사를 안 하고 활자를 조조해가지고 만들면 활자 이름을 항상 붙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해 이름을 붙여 갑인자다, 뭐 경인자다, 경인년에 했으니까 경인자다, 갑인년에 했으니까 갑인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건 정리소에서 그 의궤 저기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정리자다 이렇게 글자체를 붙였어요. 이름을. 첫 번째 술잔을 정조임금이 올렸잖아요. 한번 그래도 여러분이 한국학 쪽인데 이 정도는 좀 한 번쯤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 이제 정조임금입니다. 어떻게 하는 이거 비데오처럼 나와요. 내용이 제1작 부분 제1작 주 아래는 주자죠. 주 헌선도 정제를 아래고 이거 연주하고예요. 근데 이거 원래 아래 주자예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첫 번째 술잔 올릴 때 헌서도 정제를 올리고 음악은 작 연주한다. 뭐를 여밀락과 환한곡을 연주한다. 악은 연주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자 관리 상궁이다. 이건 이제 주를 붙여요. 어떤 여자 관리가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음식 담당한 사람은 상식, 그다음에 이제 찬을 담당한 사람은 전찬, 외치는 걸 담당한 사람, 뭐 하시오 이런 거 외치는 사람은 전찬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례를 담당한 사람 상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여자 관리 상궁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 관리가 인도할 도자예요. 이 한문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대부분에 인도한다. 누구를? 전하를 인도하여 수주정. 예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수주정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수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자 같으죠. 근데 사실은 왕의 술을 준비해 놓은 테이블을 수주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행을묘 정리육의 앞부분에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수주정은 어떤 식으로 테이블 모양이 있는지도 다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제1자 헌선도 정제를 아래고 음악은 여밀락과 환환곡을 연주한다. 여자 관리가 전하를 인도하여 수주정으로 나아간다. 나아갈 예자. 여기 지금 빈칸 나오죠. 이건 뭘까요? 여기 빈칸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근데 어떨 때 빈칸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전하하고 자궁저하 높은 사람 나올 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빈칸은 휘한다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거야, 왕을. 이거는 이제 어디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데 봐도 그래요. 이제 수주정으로 나아간다. 지금 여자 관리가 전하를 인도하여 수주정으로 나아간다. 이거 왜 나갈까요? 술 준비한 테이블을. 왜 나가냐면 해경궁 홍씨한테 올릴 술을 준비하는 절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 관리가 상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술을 담당하니까 음식 담당하니까 상식이에요. 여자 관리가 따를 작자죠. 수주를 따라서 괴진 무릎 꿇고 나아간다. 괴는 무릎 꿇을 괴자요. 우는 어디에 방향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냐면 전하한테. 다시 보면 여자 관리가 수주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나아간다. 괴진 무릎 꿇고 나아간다. 그러면 전하가 작을 받아서 어디로 나아간다. 자궁저하 좌리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동사만 잘하면 그냥 순서 이렇게 하면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관리가 수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나아면 전하는 잔을 받아서 자궁저와 자리 앞으로 나갑니다. 왜 나갔냐면 술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괴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무릎 꿇고 나아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뭐가 어렵냐? 문장은 참 쉬워요. 이런 거 번역할 때. 근데 무릎 꿇고 나갈 때 우리 한복을 생각해. 바지 입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한복 입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두 손으로 술을 받쳐들고 무릎 꿇고 한복 입고 있는데 무릎 꿇고 나가는 게 가능할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복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누구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어떤 장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숙인 거 고개만 숙인 건지 그걸 괴진이라고 하는 건지 뭐 이런 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자궁저와 자리 앞에. 그럼 여자 관리가 전찬이다. 이건 이제 외치고 하는 걸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전찬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관리가 창한다. 뭐라고? 괴라고 청한다. 괴하시오. 무릎을 꿇으시오. 이거야. 우리 그 해경시 회가변 제안할 때 이 부분을 전하 무릎을 꿇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궁금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게 하려면 그게 최고죠. 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무릎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엔 모르잖아요. 공연할 때. 그러니까 전하 무릎을 꿇으시오.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러면 전하 무릎 꿇고서 이 작을 여자 관리에게 넘겨주면 여자 관리는 작을 받아서 자궁저와 자리 앞으로 나아간다. 왕이 직접 이렇게 주지 않아요. 회공우 씨한테. 전부 상궁이나 상식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해요. 그 절차가 이제 여기 지금 비디오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저와 자리 앞으로 나가서 그러면 자궁저하가 거작 잔을 들고서 진흙 올리기를 마치면 이제 마시는 거야. 다 마시는 거죠. 마시기를 마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잔을 여자 관리한테 주면 여자 관리가 다시 작을 받아서 전하 주정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회경우 씨한테 한번 드렸죠. 그러면 다시 회경우 씨는 왕한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술을 준비해 놓은 테이블로 주정으로 나가요. 아까 지금 수주정은 누구 술을 준비해 놓은 거냐면 해경호 씨 술이에요. 그러니까 해경호 씨 회가변이니까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오래 살으라고. 근데 왕의 술을 준비하는 테이블은 주정이라고 했어요. 좀 다른 데다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놨고요. 아까 그다음에 잔 이름이 여기 지금 여기 작이라고 하는 잔하고 잔이라는 잔이 있어요. 이거 번역을 하면 술잔 작자, 술잔 잔자예요. 이 작은 해경웅 씨 술잔이었고요. 잔은 왕의 술잔이에요. 그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급이 이렇게 매겨지고 용어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진자를 쓸 때 하고 또 뭐 다른 뭐 동사든 명칭이든 전부 이렇게 등급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수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용어들이 다 차등화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절차는 뭐냐면 왕이 먼저 술잔을 해경웅 씨한테 올리고 해경웅 씨는 다시 왕한테 주고 하는 절차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쭉 이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마친 다음에 부복, 흥, 평신. 부복은 엎드렸다가 몸을 일으킨 다음에 몸을 똑바로 세우는 거 평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차가 이어진 거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뭐 얼마 안 돼요. 비디오로 이제 쫙 촬영한 것처럼 좀 지나갔는데요. 그런 맛보기만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보면 아까 우리 절차에 굉장히 많은 춤들이 나왔잖아요. 그 춤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놨어요. 헌선도 정제 그림. 지금 여기 헌선도 정제 올리는 사람 그림 그려 있고요. 헌선도 정제는 이제 고려시대에 우리가 유입이 돼서 당학정제로 들어오죠.
이 원래 의미는 정월 15일 밤 가회에 군왕을 송수하기 위해서 서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서 3000년에 한 번 여는 불로장생의 열매, 선도를 드리는 줄거리, 그렇게 되어 있는 춤인데요. 왜 이런 헌선도 정제를 제일 첫 번째 췄을까요? 그거는 바로 해경호 씨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중에서 대왕대비 회가변이라든지 이런 때 전부 다 첫 번째 때에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정제는 전부 헌선도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2005년에 재현할 때, 2005년에 그 고향 누리 극장인가요? 뭐 그거 개관할 때 국립국악원에 이 해경호 씨 회가변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가지고 재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무용단의 지도단원이 정조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진 해경호 씨 이쪽에 앉고 이 아래쪽이 객석이고 그 그림 제 사진 보여드렸고요. 그때 연행됐던 포구락 정제가 있었는데 포구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게임이에요. 편을 둘로 갈라가지고 이제 A팀, B팀 해서 지금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을 누가 잘 넣느냐. 그래서 공을 넣으면 이제 얼굴에 그 꽃을 선물 받고 못 넣으면 그 먹으로 얼굴에다 그리는 그런 게임처럼 하는 건데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의 의미가 있는 포구락 정제는 뭐냐면 쌍포구락을 했다는 점. 이전에는 어디에도 쌍포구락을 안 하고 포구문 한 개만 세워놓고 했거든요. 의례를. 근데 원행을묘 정리의궤에는 처음으로 쌍포구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항무정제를 추죠. 항무정제는 향악정제예요. 아까 당악정제인 경우는 이렇게 죽간자 들고 있는 게 나오죠. 여기도 아까 뭐죠? 헌선도 정제에서도 보면 당악정제라서 죽간자 들고 있죠. 근데 향악정제는 죽간자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항무정제를 추는데 항무는 반드시 끝부분에 연화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악학계 보면 합, 연화대, 처용, 합설이란 춤이 나오죠. 향악정제 부분에 항무를 추고 연화대무를 추고 나중에 이어서 처용무까지 추는 그렇게 세 가지 정제를 쭉 추는 것은 연행의 길이가 길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항무정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연화대를 이렇게 해요. 이게 연꽃이 이제 원래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근데 항무를 추다가 끝부분에 연꽃을 확 쪼잖아요. 그러면 꽃이 쫙 벌어지면서 동료 둘이 나와가지고 이 둘이서 연화대무를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무하고 연화대무는 항상 이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유락정제. 이것도 역시 제일 처음 조선 후기 궁중에서 처음으로 궁중 정제로 연행된 선유락의 사례가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처음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지방 관아에서는 연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중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오히려 민간에서 궁으로 들어온 그런 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기록될 춤인 거죠. 그래서 선유락정제는 이 이후에 여러 연향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현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여기 보면 이제 바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국악원에서 한 거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밑에 평평해요. 평평하고 끈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리고 하는 식으로 추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처용무.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용이 있고 여기 현무 끼어 있고 하는 그 모습들.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처용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악원에서 연행하고 있는 처용무 그림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폭병풍 중에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 그 해경홍씨 회가변 그림을 병풍 위에다 그려놓은 그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춤을 동시에 춘 것처럼 막 나오죠. 여기 선유락 정제도 나오고 여기 무고 정제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꽉 차가지고 그렸는데 그림은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원행을묘 정리의궤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순조기축 그 진찬의궤하고 굴레 흉례까지 해야 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뒤까지 이어지는 조금 더 진도가 다음 주에 마무리 더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지금 14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전례를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면 어, 그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도 나가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순조 기축 진찬 의궤하고 굴레 흉례까지 좀 빠른 속도로 가고 뭐 시간 봐서 그 다음 진도까지 할 수도 있고 의례로만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쯤에는 좀 내 관심사가 어느 부분에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 건강 꼭 잘 지키시고요. 아프지 말고 위생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건강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